로고스테크, 로고텍의 전쟁 상황실. 밤낮의 경계가 무너진 그곳의 공기는 희미한 커피 향과 직원들의 타는 듯한 열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사의 대표인 강지원은 며칠째 잠들지 못한 붉은 눈으로 거대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모니터 위에는 그의 작은 왕국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포식자, 에이펙스 그룹, 아이펙스 그룹의 무자비한 공격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강지원은 자수성가한 신화였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그는 평생을 싸워왔다. 그리고 마침내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적인 기술로 로고스테크를 설립하며 성공의 문턱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더 거대한 포식자의 탐욕을 자극하고 말았다. 에이펙스 그룹의 공격은 일반적인 인수합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학살에 가까웠다. 그들은 로고스테크의 핵심 엔지니어들을 몇 배의 연봉으로 빼내갔고 사소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발하며 회사의 발목을 잡았으며 언론에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폭락시키고 있었다. 지독히도 개인적이고 악랄한 방식이었다. 지원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저 거대한 제국이 자신의 이 작은 회사를 이토록 잔인하게 파멸시키려 하는지. 그날도 길고 긴 전쟁 같은 하루가 끝났다.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후 지원은 지친 몸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종로의 낡은 건물 3층에 위치한 작은 흥신소 사무실이었다. 그곳에는 그의 또 다른 전쟁이 있었다. 30년 동안 그의 삶을 지배해온 단 하나의 질문. 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그것은 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길고 고독한 싸움이었다. 사무실 안 늙은 탐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년간 지원을 위해 희미한 단서 하나를 붙잡고 전국의 보육원과 주민센터를 뒤져온 사람이었다. 강 대표님, 앉으시죠. 탐정의 얼굴은 평소와는 달리 진지하고 무거웠다. 그는 낡은 서류철 하나를 지원의 앞으로 내밀었다.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열었다. 그 안에는 30년 전 그가 버려졌던 바로 그날 같은 보육원에 한 여자아이가 맡겨졌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맡긴 당시 미혼모였던 한 여자의 희미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선주. 당시에는 아주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젊은 여자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탐정이 말을 이었다.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기업가 중 한 명입니다. 재계에서는 철의 여왕으로 불리더군요. 거의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한선주, 30년 동안 그의 삶 속에 유령처럼 존재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제는 이름을 가진 실존하는 인물이 되었다. 성공한 기업가, 철의 여왕.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다. 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자신을 버려야만 했을까? 그는 탐정에게 감사를 표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밤늦게 다시 자신의 텅 빈 회사로 돌아왔다. 그는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한쪽 스크린에는 자신을 파멸시키려는 거대 기업 에이펙스 그룹의 로고가 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30년 만에 찾은 어머니 한선주의 이름이 적힌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두 개의 거대한 전쟁. 하나는 그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과거를 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는 아직 전혀 알지 못했다. 자신의 회사를 파멸시키려는 그 거대한 적과 자신의 인생을 내내 지배해온 어머니라는 미지의 존재가 사실은 바로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에이펙스 그룹의 공세는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었다. 그들은 로고스테크를 말려 죽이기 위해
회사의 모든 자금줄과 인맥을 옥죄어왔다. 강지원은 버티고 또 버텼지만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그의 저항은 점점 더 무력해지고 있었다. 마침내 에이펙스 그룹의 인수합병 팀으로부터 마지막 협상을 하자는 통보가 왔다.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원은 피하지 않았다. 협상 장소는 차갑고 비인간적인 분위기의 대형 회의실이었다. 에이펙스의 M&A 팀은 하나같이 날카롭고 오만한 인상의 엘리트들이었다. 그들은 지원을 곧 잡아먹힐 먹잇감을 관찰하는 포식자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강지원 대표, 팀의 리더인 윤 이사가 조롱 섞인 미소로 입을 열었다. 우리의 마지막 제안입니다. 지금 이 가격에 회사를 넘기면 대표님의 이름에 흠집이 가는 일은 없도록 해주죠. 하지만 끝까지 버티겠다면 이 바닥에서 재기불능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항복을 강요하는 협박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윤 이사의 등 뒤 거대한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의 에이펙스 그룹의 공식적인 조직도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 조직도의 가장 최상단, 회장이라는 직함 아래에 적힌 이름을 지원은 처음으로 보게 되었다. 한선주. 지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며칠 전 탐정의 보고서에서 보았던 바로 그 이름. 그의 친어머니의 이름. 아니야. 우연일 거야.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눈앞의 비정한 현실에 다시 집중하려 했다. 그는 에이펙스의 모욕적인 제안을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거절했다. 로고스테크는 제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제 모든 것을 걸고 세운 회사입니다. 당신들 같은 약탈자들에게 헐값에 넘길 생각은 없습니다. 협상은 결렬되었다. 지원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뒤엉켜 있었다. 한선주라는 이름이 불길한 메아리처럼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를 30년간 괴롭혀왔던 과거로부터 걸려온 전화. 탐정이었다. 탐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 대표님, 최종 확인이 끝났습니다. 탐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잔인한 진실을 전했다. 찾으시던 분, 30년 전 강 대표님을 보유권에 맡겼던 생모 한선주 씨는 현재 에이펙스 그룹의 회장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나이, 그 배경의 한선주는 단 한 명뿐입니다. 차고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지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어머니, 그를 낳아준 유일한 혈육, 언젠가 만나면 왜 자신을 버려야만 했는지 묻고 원망하고 그리고 어쩌면 용서하고 싶었던 바로 그 존재, 그 어머니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운명의 잔인한 장난인가? 아니면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것인가? 수만 가지의 질문들이 그의 머리쇼를 터뜨릴 듯이 휘몰아쳤다. 그는 비틀거리며 사무실 창가로 다가갔다. 저 멀리 밤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에이펙스 그룹의 본사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다. 그곳은 더 이상 적의 성체가 아니었다. 그곳은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성이었다. 그의 30년간의 길고 외로웠던 여정은 최악의 악몽과도 같은 종착역에 도달한 것이었다. 30년 만에 찾은 어머니는 그의 인생을 구원할 천사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러 온 악마였다. 어머니가 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강지원은 유령처럼 살았다. 그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멍하니 에이펙스 그룹의 회장 한선주에 대한 기사들만 읽고 또 읽었다. 고아 출신으로 시작해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재계에서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정상에 오른 철의 여왕. 그녀의 모든 성공 신화는 이제 아들을 버린 비정한 어머니의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가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에이펙스의 공격은 더욱더 잔인하고 집요해졌다. 어느 날 아침 지원이 가장 신뢰했던 수석 엔지니어가 사직서를 들고 그의 앞에 섰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에이펙스 측에서 현재 연봉의 3배와 그의 자녀들이 다닐 미국 명문대의 입학 추천서를 제안했다고 했다. 거절할 수 없는 달콤하고도 잔인한 제안이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로고스테크의 핵심 기술에 필요한 부품을 독점 공급하던 해외 업체가 갑자기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다. 그 업체의 최대 주주는 놀랍게도 에이펙스 그룹이 최근에 인수한 자회사였다. 생산 라인은 멈췄고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동시에 증권계에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성 루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로고스테크의 기술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강지원 대표의 리더십이 한계에 부딪혔다 등 회사를 믿어주던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공격은 단순한 사업적 판단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너무나도 개인적이었다. 그들은 로고스테크의 가장 아픈 곳, 가장 약한 고리만을 골라 정확하게 가격하고 있었다. 지원은 마치 벌거벗겨진 채 거대한 적 앞에서 서 있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끔찍한 질문이 떠나지 않았다. 알고 있는 걸까? 만약 그녀가 자신이 그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라면 그녀는 그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작은 회사를 짓밟는 냉혈한 기업 사냥꾼일 뿐이다. 그것만으로도 끔찍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자신을 파멸시키려 하는 것이라면 그녀는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악마였다. 자신의 자식을 제 손으로 지옥으로 밀어 넣는 2가지 가능성 모두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이 잔인한 질문의 감옥에 갇혀 밤낮으로 괴로워했다.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이었다. 그는 사무실 한쪽에 놓인 돌아가신 양부모님의 사진을 보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평생을 그에게 사랑을 주었던 분들. 그리고 그들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이 회사는 고아였던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고 키워준 양부모님께 바치는 그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는 알아내야만 했다. 왜? 대체 왜? 그는 남은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회사가 곧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자신은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그의 진심에 직원들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젊은 리더와 함께 마지막까지 싸우기로 결심했다. 지원은 더 이상 수세에 몰려 방어만 하지 않았다. 그는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냥 죽지는 않을 것이다. 최소한 적의 목에 상처 하나라도 남기고 죽을 것이다. 그는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과거를 조사하지 말라고 했다. 대신 단 한 가지를 부탁했다. 그녀를, 한선주 회장을 제가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이자 가장 거대한 적인 그녀의 앞에 직접 서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보육원에 버려졌을 때 그를 감싸고 있었다는 낡고 해진 베넷 저고리가 들어있었다. 그의 과거와 그의 어머니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 그는 아들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잔인한 질문의 답을 직접 듣기로 결심했다. 로고스테크의 사무실은 이제 무덤과도 같았다. 마지막 남았던 투자자들마저 등을 돌렸고 희망을 잃은 직원들은 하나둘씩 짐을 싸서 떠나갔다. 강지원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파산 신청 서류를 기계적으로 작성하고 있었다. 30년간의 고독한 싸움, 그리고 10년간의 처절한 노력. 그 모든 것이 이제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려 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전에 그가 해야만 하는 마지막 일이 남아 있었다. 그는 탐정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더 이상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기묘한 의뢰를 했다. 작은 상자 하나를 에이펙스 그룹의 한선주 회장에게 직접 전달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메시지만을 함께 전해달라고 했다. 30년 전에 채권자가 보냅니다. 다음 날 에이펙스 그룹 타워의 최고층 회장실. 한선주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의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로고스테크가 마침내 100기를 들었다는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또 하나의 승리.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기쁨이나 만족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감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때 그녀의 충직한 최애 비서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낡고 평범한 작은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이상한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30년 전에 채권자가 보냈다고 합니다. 한선주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유치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버리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30년 전이라는 그 단어가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의 아주 깊은 곳을 희미하게 건드렸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상자를 열어보라고 지시했다.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하얀 천 위에 낡고 빛바랜 베넷 저고리 한 벌이 고이 놓여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철의 여왕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이 공포와 그리움,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커졌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30년 전 그녀가 필사적으로 지우려 했던 그날의 기억이 폭풍처럼 되살아났다. 비가 내리는 새벽. 허름한 여관방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던 젊고 가난했던 미혼모 시절의 자신. 그녀는 자신이 직접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이 베넷 저고리를 아기에게 입히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라. 하지만 엄마가 약속할게. 반드시 돌아올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서 너를 다시 당당하게 찾아올게. 그때까지만, 아주 잠시만 기다려줘. 그것은 그녀가 지난 30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지옥 같은 맹세였다. 다시 현재 회장실. 한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베넷 저고리를 집어들었다. 그 작은 옷에서 그녀는 30년 전 잃어버린 아기의 채취를 느끼는 듯했다. 그녀의 차가운 뺨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철의 여왕이 울고 있었다. 그녀가 지난 몇 달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파멸시키려 했던 그 젊고 총명한 CEO. 그의 이름은 강지원. 그가 바로 자신이 평생을 그리워하며 다시 찾아오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아들이란 말인가. 그녀가 아들을 위해 쌓아 올렸던 거대한 성이 이제는 아들을 파멸시키는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인터폰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시 얼음 같은 강철의 의지가 서려 있었다. 조회비서, 로고스테크의 강지원 대표, 내일 아침 당장 내 집무실로 들게 해. 만남이 성사되었다. 그것은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어머니와 아들의 잔인한 재회 예고였다. 다음 날 아침 강지원은 에이펙스 그룹 타워의 로비에 섰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 차가웠으며 압도적이었다. 그 공간은 인간적인 옹이는 조금도 허락하지 않는 권력과 돈으로 지어진 얼음 성체와도 같았다.
그는 비서의 안내를 받아 최고층의 회장실로 향했다. 회장실은 한선주라는 여자 그 자체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그리고 그 앞에 놓인 거대하고 텅 빈 책상. 그 외에는 어떠한 사적인 물건도 감정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고독하고 강력하며 얼음처럼 차가운 그녀의 요새였다. 한선주는 그가 들어섰을 때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원은 떨리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걸음을 옮겼다. 그는 자신의 낡은 서류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베넷 저고리를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그녀의 거대한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30년간 그가 간직해온 그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증거였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떨리고 있었다. 이 베넷 저고리 회장님의 것이 맞습니까? 그는 숨을 한번 고르고 평생을 묻고 싶었던 그 질문을 던졌다. 제가 회장님의 아들입니까? 한선주가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전설 속 철의 여왕이라는 별명 그대로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가면이었다. 어제 홀로 흘렸던 눈물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베넷 저고리를 한 번, 그리고 지원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사업 로고스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상처를 해부하는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날카롭고 무자비했다. 네오의 로고스테크, 내가 직접 분석해봤다. 그녀는 너라고 말했다. 그 호칭은 아들을 대하는 어머니의 호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찮은 상대를 대하는 지배자의 언어였다. 꿈은 좋더군. 하지만 거기까지야. 너의 이상주의적인 경영 모델,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그 나약한 리더십,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무능력까지. 너는 열정은 있지만 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 그녀의 모든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그가 피와 땀으로 이룩한 모든 것을 단 몇 마디의 말로 난도질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네오는 결코 나의 상대가 되지 않아. 그러니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포기해라. 그것이 네가 이 싸움에서 내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잡이다. 지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왔다. 30년간의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아왔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그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그의 모든 것을 실패라고 규정하는 냉혹한 적수뿐이었다. 그의 희망은 차갑고 쓴 절망으로 변했다. 그는 처음에는 사업상의 라이벌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다. 그는 라이벌이자 동시에 어머니인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괴물과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몸을 돌렸다. 그는 자신의 거부당한 정체성의 상징인 그 낡은 베넷 저고리를 책상 위에 남겨둔 채 사무실을 걸어 나갔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거대한 회장실에는 다시 한선주 혼자 남았다. 그 순간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 위로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그 낡은 베넷 저고리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꽉 쥔 주먹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철의 여왕은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그 눈물은 오직 그녀 자신과 이 텅 빈 방의 침묵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그녀의 아들에게 그녀는 그저 잔인하고 무정한 괴물일 뿐이었다. 한선주와의 만남은 강지원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잿더미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를 찾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오직 적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지원은 무너져가는 로고스테크로 돌아왔다. 그는 남은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혼란이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승부사의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비밀리에 개발해왔던, 그러나 너무 위험해서 차마 공개하지 못했던 비장의 카드, 프로젝트 이카루스의 설계도를 펼쳤다. 에이펙스는 우리를 정면으로 공격했어. 우리도 저들의 심장을 직접 노린다. 이카루스는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적인 물류 통합 플랫폼이었다. 만약 이것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된다면 에이펙스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에이펙스 로지스를 하루아침에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파괴적인 기술이었다. 그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지는 단 하나의 돌멩이였다. 그날부터 로고스테크의 작은 사무실은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었다. 지원과 그의 충직한 직원들은 밤낮을 잇고 마지막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한편 에이펙스 타워의 회장실, 한선주는 지원이 남기고 간 낡은 베넷 저고리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오랜 집사인 최 비서가 안타까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저 아이는 세상에 하나뿐인 회장님의 아드님입니다. 저 아이가 무너지면 회장님께서도 무너지실 겁니다. 그 순간 철의 여왕의 가면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30년간 억눌러왔던 고통과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초의 비서, 자네는 알지 않나? 내가 어떤 지옥 속에서 이 제국을 세웠는지. 그녀의 머릿속으로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가난한 미혼모였던 그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다. 그녀는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재계의 정글에서 스스로가 그들보다 더 강하고 잔인한 포식자가 되어야만 했다. 이 자리는 감상이나 동정심으로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내 아들이 내 평생의 제국을 물려받으려면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잔인해져야만 해. 그녀의 그 잔인한 공격은 사실 아들을 향한 지독한 시험이었다. 그의 안에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 자격이 있는지, 그 왕의 DNA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 저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이 지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내가 물려줄 이 제국은 그 아이에게 왕좌가 아니라 무덤이 될 뿐이야. 그녀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고백했다. 아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다고.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다고. 바로 그때였다. 최 비서의 태블릿 PC에 긴급 속보가 떴다. 로고스테크, 혁신적 물류 플랫폼 이카루스, 정역 공개, 에이펙스 로지스, 주가 폭락. 한선주는 스크린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날카롭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의 강지원이 자신의 새로운 기술에 대해 당당하게 발표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파놓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철의 여왕 한선주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경이로움과 잔인한 만족감, 그리고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하고 기묘한 미소였다. 그녀는 최 비서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맹수처럼 빛나고 있었다. 봤나, 최 비서. 저 아이의 눈빛. 며칠 전 내 앞에서 절망하던 그 패배자의 눈빛이 아니야. 저건 굶주린 늑대의 눈빛이다. 내 아들답군. 그녀는 자신이 찾고 있던 이빨을 마침내 본 것이다. 그녀는 새로운,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이제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게. 내 아들이
자신의 왕좌에 오를 자격이 있는지 이 어미의 눈으로 직접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그녀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선주가 예고했던 마지막 무대는 로고스테크의 임시 주주 총회였다. 최대 주주가 된 에이펙스 그룹이 경영진 교체를 명분으로 강지원의 대표이사 해임안을 상정한 것이다. 그것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숨통을 끊어버리려는 잔인하고도 공식적인 처형 예고였다. 주주총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쪽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에이펙스의 변호인단이, 다른 한쪽에는 패배를 예감하면서도 끝까지 싸우려는 강지원과 그의 충직한 직원들이 앉아 있었다. 에이펙스 측은 지원의 이카루스 프로젝트가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도박이었다며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마침내 지원이 마지막 발언을 위해 단상에 섰다. 그는 재무 데이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꿈과 로고스테크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거대 자본의 횡포에 맞서 혁신이라는 가치를 지키려는 작은 기업의 처절한 싸움에 대해. 그의 연설에는 그 자신도 몰랐던 그의 어머니 한선주의 젊은 시절을 닮은 투지와 열정이 담겨 있었다. 한편 에이펙스 타워의 회장실. 한선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주주총회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그 누구도 속내를 읽을 수 없는 완벽한 얼음 가면이었다. 마침내 대표이사 해임안에 대한 최종 투표의 시간이 되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그녀가 찬성표를 던지면 강지원의 모든 것은 끝이었다. 최 비서가 긴장된 목소리로 그녀의 마지막 결정을 물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스크린 속에서 자신을 향해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응시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다. 기권. 그 한마디 주주총회장의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에이펙스 그룹 기권. 최대 주주의 기권으로 강지원 대표의 해임안은 부결되었다. 로고스테크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지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왜? 대체 왜? 자신을 파멸시키려던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살려준 것일까? 그날 오후 그는 다시 한선주의 집무실로 호출되었다. 그가 들어섰을 때 그녀는 책상 뒤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이제는 투명한 유리관 안에 고이 보관된 낡은 베넷 저고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철의 여왕이 아닌 한 명의 어머니의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가난 때문에 아들을 버려야만 했던 고통스러운 과거, 그리고 아들을 되찾기 위해 지옥 속에서 싸워야 했던 지난 30년의 세월, 그리고 그 잔인했던 시험의 진짜 이유에 대해 나는 네가 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약한 아들은 이 어미가 평생을 바쳐 만든 이 제국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그곳은 왕좌가 아니라 무덤이 될 테니까. 그녀는 아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었다. 이제 너의 왕좌를 되찾으러 가거라, 내 아들아. 그녀는 자신의 제국 전체를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지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잔인했던 시험 방식에 여전히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그 시험 안에 담겨있던 뒤틀리고 거대한 모성애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제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제안을 했다. 어머니의 제국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어머니의 적이 아니라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지켜봐 주세요. 그 선택이야말로 그가 그녀의 시험에 완벽하게 통과했다는 증명이었다. 그는 그녀의 왕좌를 탐내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이 있는 남자였다. 이야기의 마지막.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30년의 얼음벽이 마침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하지만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현실적이고 희망 가득한 시작이었다.